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승일의 톡톡톡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 클래식 기타의 선구자이시고 이미 50년 전에 클래식 기타 합주단을 만들어 오신 류여석 기타 오케스트라의 단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이곳은 인천광역시 중구 송악동의 자유공원 인근에 있습니다. 카페 파란돌이라고 하는데요. 올라가서 같이 만나보시죠. 선생님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조혜진 선생님도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쭐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우선 궁금한 거는 카페 이름을 조르지 비제 파란돌로 지으셨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건 지인이 사실 뭐 아르르의 여인 중에서 파랑돌이 많이 연주가 되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프로방스 지방의 8변의 6박자의 춘곡이라는 뜻이 파랑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써놓긴 했지만 근데 우리나라 느낌으로 그냥 블루스톤 그런 뭐 느낌도 또 보기에는 그냥 예, 파랑돌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두 가지 의미를 가졌고 또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이여석 선생님께서 기타를 처음 손에 잡아보신 건 중학생 시절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클래식 기타를 잡으신 아니죠. 건가요? 네. 그 시대에는 클래식은 그렇게 유행하지 않았고 가요가 굉장히 이제 유행하던 시절이었고 근데 중학교 때 어느 선배님 집에 가니까 거지 같은 기타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보니까는 뭐 노래가 돼요 그게. 그래서 참 이게 신기하다. 그 선배가 귀찮아올 정도로 이제 시간만 나면 가가지고 뭐 타양살이 무슨 황성예터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 시대에는 벤처스라고 하는 유명한 악단이 있었어요. 뭐 파이프라인, 맞습니다. 뭐 기타맨, 뭐 이런 곡들. 근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책도 보고 이제 흉내도 내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 이여석이가 기타를 치는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졌어요. 본격적으로 클래식 기타를 접하게 되신 건 언제부터신가요? 어느 날 인천에 있는 그 비엔나라고 하는 악기점에 놀러 갔다가 어떤 친구가 기타를 이렇게 치는 걸 봤는데 여태까지 내가 못 보던 그런 기타였어요. 가요도 아니고 벤처스도 아니고 그룹 사운드도 아니고 그게 아름답고 신기해.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그거 배울 수 있냐 했더니 카르카시 교본이 있는데 그걸 사서 한번 보십시오. 새로운 기타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또 아 이거 진짜 재밌다, 진짜 좋다. 뭐 전문성은 없지만 어쨌든 클래식 기타라고 하는 것에 이제 한 발을 담그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게. 그럼 카르카시 교본을 보셨다 하더라도 네.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나 이런 거는 이제 트레밀러 주법이라고 네, 하나요? 네. 그거를 다 독학으로 하셨나요? 네. 하긴 했죠. 이게 뭐 음악적으로 어떻게 된 건 모르고. 천재적인 기질이 있으세요. 거기 설명 다 있으니까 나름대로 했는데 근데 주위에서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잘하는 줄 알았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어요. 국어 선생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음악 선생님의 영역을 건드신 거란 말이에요, 기타를 가지고. 그거는 어떤 불평이나 그런 건 없었나요?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부평여자중학교는 음악연구학교라고 지정이 됐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어디서 들으셨는지 그럼 학교에서 기타반을 만들어 봐라 하면 그래갖고 이제 부평여자중학교에 기타반을 만들었어요. 물론 수업은 국어 수업을 했지만은 내가 들어가는 반에만 내가 국어 선생인 줄 알잖아요. 근데 일반 학생들은 내가 항상 기타를 들고 음악을 하니까 음악 선생으로 한 거예요. 음악적인 그 경험이 쌓아지고 하는 것을 일찍이 빛이 되겠는데 어두운 면은 뭐냐면 이게 상을 타면 다 음악 선생 공적으로 가요. 내 공적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현상이겠죠. 부평 여중 시절에 카르카시 뭐 합주단을 만드셨는데 그때 합주단도 기타가 뭐 소프라노, 엘토 이게 아니죠. 나눠지 그건 똑같은 일반적인 예, 예. 기타를 가지고 만드신 거겠네요. 네, 네. 그러면은 그 후에 이제 오케스트라단으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 악기들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구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표준형 기타를 갖고 뭐 30명, 40명이 이렇게 연주를 하면은 기껏해야 성부를 4밖에 쓸 수가 없고 음역이라든가 음색의 어떤 그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없고 그 이상 내려갈 수도 없고 답답증을 느꼈다고 할까요? 그러다가
일본의 니보리 히로키 박사님이 하는 니보리 기타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그거를 보고 진짜 이것이 기타 오케스트라의 진면목이로구나. 왜 그분들은 아주 조그만 기타부터 이만한 기타까지 다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음역이 굉장히 폭이 넓고 음색도 다양하고. 그래서 이제 나도 저걸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제 꿈은 가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좀 지나간 다음에 이제 그분들하고 선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악기를 구입을 하고 이제 나름대로 편성을 한 거죠. 조혜진 선생님은 그러면은 부평 여중 때부터 기타로 선생님을 아신 건가요? 저는 제자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담임이었어. 근데 기타는 어떻게 그렇게 매력을 느끼셨어요? 선생님이 동아리 맡으시면서 각 반에서 특출난 사람 한 명씩을 뽑아다오. 그야말로 선생님이 흡족해야 하는 사람들 7명이 오게 됐죠. 근데 우연이고 뭐 필연일지 모르지만 선생님이 저를 이제 뽑아오셨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타를 계속해서 지금 51년 동안 한 번도 연주회를 빠짐없이 제가 연주를 거의 다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악보 전무했을 거예요 그때는. 그럼 악보는 어떻게 다 스스로 뭐 워낙 천재셔요. 처음에는 기본 악기만 갖고 있으니까 그냥 베껴서 하다가 오케스트라 편성을 하고 나니까 곡이 없는 거예요. 연주할 수 있는 곡이. 처음에는 일본에서 악보를 조금 이제 어디다 썼어요. 제대로 된 악보를 갖다가 썼는데 그 중에는 우리 스타일에 적합한 곡도 있고 우리하고 좀 정서적으로 안 맞는 곡도 있더라고요. 일본스러운 곡들 뭐 이런 네, 거. 맞아요. 이건 아니다. 이제 편곡을 좀 해야 되겠다. 편곡도 나름대로 좀 공부를 했어요. 편곡을 하게 되니까는 이제 레퍼토리가 넓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출발은 니보리를 벤치마킹해서 가져온 단체지만은 연주에 대한 내용은 우리 스타일대로 이제 정립을 하자. 지금까지 한 560곡 정도 해놓은 게 있어요. 편곡한 게. 예. 니보리 거기가 우리나라보다 한 10년 앞섰다고 그래요? 더 앞섰나요? 잘하시는 거 보면 우리보다 이렇게 앞선 건 있지만 시작은 아마 선생님보다 이렇게 한 정말 10년? 10년 정도 먼저 시작을 했고 우리가 여건이 안 맞춰져서 좀 따라가는 늦었죠. 속도가 늦었다. 니보리 박사가 금년에 89세예요. 뭐 나보다 훨씬 앞에서 하신 건 아니고 어쨌건 선구자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기타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많아요. 편곡하실 때 보면은 장르가 여러 가지예요. 네. 팝도 하셨고 또 많죠. 클래식도 하셨고 대중가요도 하셨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음식에 비하면은 다 먹어요. 뭐 가요에서부터 뭐 정통 클래식까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연주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내 시대에 무슨 화려한 꽃을 피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씨앗을 심는다. 이 씨앗을 뿌려내면 언젠가 후세에 나 같은 미친놈이 하나 생기면 이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레퍼토리도 확장을 시켜나가고 있어요. 기타도 꼭 기타 오케스트라뿐이 아니고 일반 그 오케스트라 팀하고 협연도 많이 하는 것 많이 하죠. 같습니다. 기타만의 독특한 음색이 있다면은 어느 것과 잘 어울려서 연주가 이루어질까요? 뭐 흔하진 않지만은 기타 하는 사람이 기타 협주곡을 쓴 경우가 이제 몇 개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랑페스 협주곡, 로드리고의 이제 줄리아니의 뭐 기타 협주곡, 뭐 카르리의 기타 협주곡, 테데스코의 기타 협주곡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떤 레퍼토리를 편곡을 해도 협주곡을 하든 다 잘 어울려요. 네. 공연에 가서 뵀는데 교향곡이나 이런 곳에서도 하이라이트 그런 부분만을 이어놓으시니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베토벤 심포니 9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심포니 9 4악장이 합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엄청 길잖아요. 그리고 복잡해요. 또 합창까지 있는데 내가 하면서 합창단을 세울 수도 없는 거고 합창단 세워봤자 기타 소리가 작으니까 들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교향곡에는 아주 중요한 테마가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중요한 테마를 뽑아가지고 엮은 거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편곡을 하시다 보면은 과정이 너무 힘들다거나 나 이거 괜히 건드렸나 보다라거나 이렇게 좀 어려워서 기억에 남는 곡도 있으신가요?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일단 잡으면 끝을 봐야 돼요. 그리고 편곡하는 과정에는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몰라요.
어떤 음악적인 이론을 토대로 편곡을 하지만은 실제 연주를 했을 때에는 관객들의 반응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연주의 효과도 다르게 나와요. 음악 편곡을 잘하는 사람이 기타 편곡을 해도 이게 성공률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고 죽는 거는 연주자들 자신과 청중에 의해서 이게 살거나 죽어요. 그 죽으면 그냥 내버려요. 미련 없이. 네. 편곡은 이론도 중요하지만 상당 부분 아이디어거든요. 집을 리모델링하는 거 같은 거니까. 네, 네. 리모델링을 잘하면 참 아름답지만 잘못해놓으면 휴지거든요. 그러니까 곡을 하나 딱 선곡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잠을 못 자죠. 계속 머릿속으로 이제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거의 이제 수석 주자의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전주에서도 멜로디를 들려주시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부담이 오거나 그러진 않으시나요? 그런 부담은 없어요. 근데 항상 연주자니까 조금 더 좋은 연주를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후회는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연습을 잘하고 선생님은 그걸 또 보시니까 준비가 되는구나 하는 거니까요. 제자를 숱하게 많이 키워내셨고 그 중에는 5살에 입문을 해서 한 10년 박규희. 네,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랬던 박규희 양이 아마 한국은 물론이고 아시아나 유럽까지 가서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입상을 휘어잡은 경우는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예. 제자로 이렇게 받고 키우는 그 10년 사이에 어떤 감을 좀 느끼셨나요? 지금은 제가 박지현한테 배워요. 배우고 있는데 나보다 잘하면 내가 제자한테 배워야 되니까 맨 처음에 규희 엄마가 이제 데리고 왔는데 키도 요만하고 도저히 가르칠 자신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난 못 가르친다. 그랬더니 우리 조 선생이 내가 가르쳐 보겠다고 2년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조그만 애가 어떤 곡을 하나 주면은 그냥 무식하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보통 그맘때 뭐 10분, 20분 집중하기 힘들잖아요. 그냥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요. 야, 저게 싹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2년 지나간 다음 그럼 내가 한번 가르쳐 보겠다. 이제 연주 실력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는 기타를 가르친 게 아니고 음악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인격을 가르쳤어요. 가장 중요한 인격. 인성교육인 네. 것이죠. 기타도 물론 잘 치지만은 이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게 그 인성교육이 잘 돼 있어요. 어떤 연주회장에 가면은 연주자들이 무대에서 나가기 전에 막 연습하잖아요. 노예예요, 나는. 평소에 100% 이상 연습을 해놔서 그냥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그냥 즐기듯이 연주를 해라. 그 정신을 가장 많이 이어받은 게 박규희예요. 여쭤볼 필요가 있겠습니까만은 가장 가까운 동료이시기도 하고 조력자이시기도 하고 또 평생의 반려자이신 우리 조혜진 선생님의 역할도 참 크다고 보거든요. 큰 게 아니고 절대적이죠. 우리 조 선생이 없으면은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없었어요. 궁색하지 않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토대를 만들어 주었고 그것이 바탕이 되니까 내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연습에 빠지거나 연주에 빠진 적 없이 51년을 계속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평생의 은인이에요. 조예진 선생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고 그래서 그 저는 본인 생각은 모르겠는데 웃기는 얘기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너 죽어도 저 사람하고 다시 만날래? 네. 난 100%예요. 100% 다시 만난다. 정말 드문 경우네요. 지금 이 선생님은 다시 태어나도 조 선생님과 결혼하겠다는 100%의 확신을 갖고 계신데 조 선생님도 동감하시는지 사실 뭐 우리 애들이 잘 자라주고 서로 가깝고 내가 템맘이어도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고 나를 존중해주고 이럴 수 있어서 뭐 100%로 하죠. 억지로 100%. 뭐 이렇게 훌륭한 남편은 사실 만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 큰딸이 얘기하기엔 우리 엄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고 얘기하죠. 어떻게 이런 남편을 만나고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또 이 선생님도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으니까 또 좋은 인연이고 오래도록 그게 이렇게 유지되어 오는 건 정말 참 행복을 누리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1월 22일 인천 송도 트라이보울에서 콘서트를 여십니다. 그 제목을 보니까 레전드 오브 기타라고 해서 장하은 기타리스트하고 함께 합니다. 장하은 기타리스트는 제자 2세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아버지가 제 1대 제자고 제자의 딸이죠, 하은이가. 네. 그러니까 이제 손녀라고 그래야 되나요? 손녀 그렇게 되네요. 하은이는 하은이 나름대로 자기 단독 무대를 갖고 클래식도 잘 하지만은 특히 이제 그 핑거 스타일에서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어요. 곡을 갖고 전반부를 보내고 후반부는 우리만 또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둘 다 나눴어요. 클래식 기타에 입문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선생님으로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배우고 싶으면은 거긴 미쳐라. 미쳐라.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지 본인 스스로 찾아라. 안주하지 말고 폭넓게 내다보고 필요하다면은 삼척동교회라도 가서 물어서 배워라.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좋은 선생을 만나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콘서트를 저희가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소중한 시간도 감사드리고요. 11월 22일 콘서트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